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조선의 경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풀이 64쪽. 자, 조선의 경제 1번. 자, 다음은 조선 경제정책의 기본에 관한 글이다. 이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공상에 관한 제도가 없어 백성이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성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줄어들었으며 말짝이 발달하고 본실이 피폐해졌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이 글의 주제는 조선경국전이니까 정도전이 쓴 글이란 말이야. 자, 정도전은 그래서 본실로 표현된 분야가 있어. 본실 내지는 본업, 그 다음에 말짝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말짝 내지는 말업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본실은 좋게 생각하는 분야고 말짝은 나라를 해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선의 4대부들은. 그래서 본실은 농업을 말하는 거야. 농업. 그 다음에 말짝은 상공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 상공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농업은 장려해야 되겠고,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전시키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민생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나라를 해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통제를 가야 돼. 통제. 자, 그래서 그걸 억제라고 한다. 억제. 그래서 억제하는 정책을 한다. 통제하는 정책을 한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정책이 나오냐면 농본 억상 정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설명한 글이다. 농본 억상 정책. 그래서 조선의 기본 정책은 농본 억상 정책이다. 이거는 이러한 거야. 근데 이걸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거를 유교적, 성리학적, 검소와 절약을 강조하는 검약한 경제관에 입각해 있다. 그래서 조선은 4대부란 말이야. 그래서 4대부들은 유교적 입장에서 검약한 경제관을 중요시했다. 그 경제관을 반영한 글이 이 글이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농본 억상 정책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면, 자, 조선시대 수령의 주요 임무인 수령치사에는 농업을 장려하고 뽕나무 재배를 장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수령치사 중에서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 그게 대표적인 게 농상성이지. 농업을 장려하고 잠업, 뽕나무 재배를 강조한다. 호패법과 오가적 토지에서 농민이 함부로 토지 일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농사 짓을 수 있도록 물론 농민의 생활도 안정시켜주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그런 정책도 피지만 호패법과 오가적법을 통해서 함부로 토지를 이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한양에서 상업은 시전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면 난전을 금지했다. 이게 바로 억상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야. 억상 정책에서 시전 상업 체제 중심. 그래서 억상 정책은 자유하면 안 되고 통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형이 아니라 주로 관영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한 관영 중심의 통제 체제. 그 다음에 4번 설점 수세제를 실시하여 민간의 광산 경영을 허가하고. 이거는 일단 내용적으로도 틀린 거야. 뭐냐면 억상 정책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이야. 그러니까 상업, 수공업, 무역, 광업 전체는 다 억제를 해야 돼.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농본 억상 정책에 따라서 광산은 국가가 독점을 하고 민간에게는 일체 허용을 해주지 않아야지 이 정책에 맞는 거라. 근데 이 내용은 민간에게 광산 경영을 허가해 준다 그랬잖아. 그리고 대신 세금을 걷는다. 자, 이런 내용은 시기를 떠나서 이 정책과도 안 맞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점 수세제는 조선 후기나 나와야 되지. 조선 후기에 17세기부터 나온다. 설점 수세제. 그래서 농본 억상 정책과 관련이 가장 없는 정책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합시다. 요거는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형 리을과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자, 조선 전기의 농업에서는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농소의 편찬과 보급. 자, 전기라고 하고 문제를 냈잖아. 그러면 전기 농서 1번 농사직설에 관한 두 개는 외우라고 그랬지. 농사직설과 금양잡농. 그 다음에 수리시설의 확충은 그냥 대충 봐도 돼. 보수차의 이용. 디귿 시전의 설치.
자, 시전, 관청 필수품.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뭐야?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반면에 그 대가로 상세와 점퍼세를 부여하고 납부하고 정부의 필요품을 조달하는 인물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관용수공업 체제 맞는데 관용수공업 체제 맞는데 납포장 증가 이거는 조선 후기지. 납포장 증가는 관영수공업 침체와 관련이 있는 거고 조선 전기에는 관영수공업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웬만한 수공업자들은 공장 안에 등록되어서 일정 기간 부역 동원되어서 정부의 주문품을 생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후기에 공장 안 폐지 이후에 납포장이 증가죠. 그래서 전기라고 했으니까 4번은 아닌 거지. 그다음에 3번. 다음 토지 조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 순서대로 반드시 외워야 되겠지.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일결당 4두로 고정시켰다. 이거는 조선 후기의 영정법이지. 조선 후기의 영정법. 그다음에 니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일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 이건 세종 때 실시된 공법이지. 기역은 인조 때부터 실시한 영정법. 니은은 세종 때 실시한 공법 내지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이거 토지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했다. 이건 세조 때 실시한 직전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일결당 최고 30두를 납부하였으나 전주가 그 해 농사의 작황을 직접 답사하여 수조액을 이건 과전법 하에서의 조세제도지.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리을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 그럼 3, 4번 중에서 골라야 돼. 기역이 먼저냐 니은이 먼저? 당연히 니은이 먼저지. 그럼 4번이 답이네. 리을, 니은, 디귿, 기역. 자, 그래서 이제 존계는 태조가 있고 태종이 있고 세종이 있고 세조가 있고 그다음에 성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전법 하에서 그 얘기. 그다음에 세종 때 두 글자로는 공법. 달러 말은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그다음에 세조 때는 과전법이 이제 바뀌어서 직전법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조세제도하고 토지제도를 섞어놓은 거지. 직전법. 성종 때는 관수관급제라고 나와지. 관수관급제. 여기서 관수관급제는 빠졌지. 그다음 이제 16세기에 들어가서 연산군, 중종반정, 명종 때 직전법 폐지지. 직전법 폐지. 그다음에 선조. 그래서 대충 여기가 16세기. 그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 그다음에 인조 때 실시되는 게 영정법이란 말이야. 영정법. 일단 먼저 다 쓰면 광해군 때 대동법이라는 게 처음 시시돼. 대동법 처음 시시되는 거고. 영정법은 인조 때 시시되는 거고.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지.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경종, 그 다음에 영조,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것이 실시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조세제도와 토지제도의 변천이 있지. 그걸 정리한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과전법 하에서의 과전법은 물론 공양왕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과전법 하에서의 조세제도와 토지제도 내용. 그래서 요게 먼저고, 토지제도만 본다면 그 다음에 직전법으로 가는 거고, 세조 때, 그래서 성종 때 관수관급제로 가는 거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이제 지주제가 성행하기 시작하는 거지. 지주제. 그래서 조선 후기는 지주제가 굉장히 확산되는 시기지. 그 다음에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보자면 과전법 하의 조세제도 1결당 30두, 무조건 30두, 1결당 30두. 그 다음에 공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20두에서 4두. 그 다음에 영정법은 1결당 4두. 대동법은 1결당 16두, 12두. 초기에는 16두, 12두. 균역법은 결작이라고 해서 2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뭘로 간다? 4번으로 간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문 정리 반드시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 경제사항으로 맞지 않은 거 4번. 각도의 수전, 한전의 소출 다소를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공법에서의 고만 읽어야 돼. 공법 나왔으니까 세종대왕 때 말하는 거지. 세종대왕 때. 답험 손실법에 의해서 수조권자가 직접 현지에서 그의 작황을 조사하여 세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거는 과전법 하에서 실시된 거지. 과전법 하에서는 최고 30두를 징수했고 조로,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전주 수조권자는 최고 15분의 1 2두를 세로 바쳤다 국가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답험 손실법, 답험 손실법에 의해서 수조권자가 직접 현지에 답사해서 작황을 조사해서 결정했다. 이건 과전법 하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뭐. 이때는 국가가 정해놓는 거지. 토지의 비옥도와 풍융의 정도를. 그래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1번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 풍유의 정도를 9등급이나 조세를 징수했다. 맞지? 요역과 관련해서 토지를 기준으로 노동력 개전법이 시행되었다. 그래서 이건 부역.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위민안정책으로 공법이 시행되었다. 그 다음에 토지를 기준으로 노동력을 부과하는 제도를 개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종 때 그거를 법제화시키는 거지. 개전법을 토지 8결당 1명을 동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다시 한번 뒤져보세요. 그 다음에 1년에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공물이나 진상의 부담도 경강시켜줬다. 그런 얘기 맞다. 그 다음에 의창 등을 설치해서 춘대 추납제도를 실시했다. 의창은 고려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조선시대도 의창 상평창이 있어. 그리고 조선시대 의창 상평창은 거의 다 춘대 추납으로 가는 거야. 근데 환곡제라고 가는 거지. 정부는 환곡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위민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지. 세종 때 공법, 개전법, 공물 진상의 부담 경감, 의창을 실시해서 빈민구제. 세종대왕 때 사실로 맞다. 1번은 과전법 하에서다. 그 다음에 5번 조선시대에 실시된 과전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자, 과전법은 농민의 경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작 반수를 금지하고 과전의 매매를 금지시켰다. 2번 수조권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분류했다. 과전의 수급자는 전주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로 징수하고 이 중에서 15분의 1을 국가에 세로 바쳤다. 그래서 이때는 조와 세의 구분이 있었다고. 조와 세의 구분이 있었다고. 조는 10분의 1, 세는 그 중에서 15분의 1. 근데 요 성종 때는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 그게 바로 관수관급제의 의미지.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사전의 확대를 방지하고 지방세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을 이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과전법의 크게 네 가지 특징은 과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과전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말한다. 이면은 안 준다. 세습 금지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전현직에게 줬다. 그 다음에 경기에 한정해서 지급했다. 그걸 사전 경기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기에 한정했던 것도 지키기 위해서 하삼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하삼도로 확대되는 거야. 지급 토지가 하삼도로 확대되기도 했어. 하삼도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다시 경기로 환원하고 이러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켜나갔다는 아니라는 거지 뭐. 그럼 이 원칙도 이거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점차 세습지가 증가되어 나가는 거야. 이것도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니야. 세습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조 때 뭐가 나오게 된 배경이야. 직전법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지. 그래서 세습지가 증가하니까 결국은 전현직 주는 것도 점차 바뀌어가는 거지. 그래서 현직에게만 주는 걸로 바뀌어가는 거지. 이것도 직접의 배경인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바뀌는 거 아니야. 수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준 건데 생산량의 10분의 1만 거두라고 했다고. 근데 점차 수조권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야. 남용. 그래서 수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걷어서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관수,
광급제를 실시한다. 요거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지 뭐.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6번. 다음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 드린 거. 1번 가전법은 전조를 생산량의 10분의 1로 정하고 병작 반수를 금지했다. 맞지? 2번 직전법. 수신전과 휴정전의 지급을 금지하고 현직에게만 과전 지급. 맞죠? 세조 때 실시한 직전법은 누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다? 현직에게만. 무엇을 금지한다? 수신전, 휴정전의 지급을 금지. 그 두 개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자, 근데 관수광급제, 성종 때 관수광급제에 대한 설명. 지방관청에서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이를 관리에게 지급했다. 맞지? 그게 이제 관수광급제. 이때 그거 하나랑 조화세의 구분이 없어진다. 녹복만 지급하면서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 방식이 약화됐다. 틀렸지? 명종 때 직전제 폐지인데 폐지 이후에 지주제가 확산되었다. 직전법 폐지는 수조권에 의한 수조권적 토지 지배 방식의 소멸을 말한다. 수조권적 토지 지배 방식의 소멸을 말한다. 그리고 지주제가 발달했다. 그게 바로 소유권적 지배 방식이다.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방식이 활성화된다라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직전법 폐지의 의미다. 근데 소유권적 지배 방식이 약화되었다 했으니까 틀리는 거야. 그래서 활성화된다. 곧 그게 지주제를 말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7번. 조선전기 농업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 이제 농업기술은 세 시기는 외우시라고 그랬지. 고려 후기, 조선전기, 조선 후기. 조선전기 이양법이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돼요. 그만 읽어야지. 처음은 고려 후기로 가야지. 고려 후기. 기억은 틀렸어. 1번하고 4번은 땡땡. 밭에서 일항 사이에 작물을 재배하는 견종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견종법, 이양법과 견종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조선 후기. 조선 전기에는 이양법과 견종법은 남부 일부 지방만이야. 뭐가 일반적이냐면 논농사에서는 직파법, 밭농사에는 견종법의 반대가 농종법이라고 그랬지. 농종법.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 그러면 기억 틀렸. 그래도 한번 자, 기억은 틀렸지. 2, 4번 탈락. 니은도 틀렸어. 그럼 2번도 탈락. 그럼 다음은 3번이네. 12법의 발달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개성 농사를 질 수 있게 됐다. 맞죠? 이 시기가 연작상경법이 정착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지. 무명 재배가 일반화돼서 무명 생산이 증가했다. 맞지? 일반화되는 거. 그래서 디귿과 리을만 맞다. 8번. 조선전기 양반의 경제생활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자신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었다. 니은. 양반 소유의 토지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집중돼 있었고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이걸 하삼도, 삼남지방이라고 한다. 디귿.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키거나 농민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가는 병작반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리을. 양반의 농장은 15세기 후반이라 더욱 증가하였는데 농장주들은 유망민들을 모아 자신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기도 했다. 양반은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수를 늘리고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 늘리기도 했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양반은 이들 외거 노비가 맞지 매년 신공으로 포화도는. 이거는 지문 정리만 하라고 다 써놓은 거야. 자, 그래서 다 놨습니다. 자, 조선전기 양반들의 경제적 생활로 다 지문 정리만 해놔. OX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번 다 맞습니다. 네, 9번. 조선전기 관영숭업에 대한 설명 드린 거. 조선전기라고 했어.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 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했다. 2번. 관청에 등록된 장인, 관장들은 의류, 활자, 화양,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데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에 식비 정도만, 요거 조심해서 읽어야지. 식비 정도만 지급받고 맞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판매하여 가게를 꾸렸다. 3번. 이 기술자들은 부역으로 동원되는 기간 이외에는 사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4번. 관영수호업은 16세기에 들어와 공장안이 철폐되면서 침체하기 시작했다. 요거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공장안 철폐는 16세기가 아니다. 16세기가 아니다. 그래서 대충 요 시기
요 시기를 16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16세기에는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라고 해야 된다.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관영수공업이 침체하기 시작했다. 이 16세기부터 공장화 폐지는 조선 후기지. 조선 후기. 그래서 18세기 후반 18세기 후반이니까 보통 정조 때쯤 될 것 같아. 공장한 폐지. 공장한 폐지. 장인 등록제 폐지라고도 하지. 그래서 뭐가 증가한다? 납포장이 증가한다. 납포장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장한 폐지, 납포장 증가는 16세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조선 후기라고 해야 된다고. 18세기 후반.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갑시다. 조선 초기 상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2번. 보부상은 일용잡화나 농산물, 수산물, 약재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했다. 3번.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 등을 만들어 유통했다. 아, 이거 아니지.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는 고려 숙종 때 발행된 화폐죠. 고려 숙종 때. 조선 초에 발행된 화폐는 태종 때 저화가 나와야지. 태종 때. 태종 때 저화. 그다음에 세종 때 조선통보. 그다음에 세조 때 팔방통보 이런 게 나와야지. 팔방통보 이런 게 나와야지. 자, 그거 틀렸지? 조선 후기에는 인조 때 처음으로 발행되는 거. 상평통보. 이런 화폐가 나와야 되고. 효종 때도 상평통보. 그다음에 숙종 때 발행된 상평통보. 상평통보가 이 시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거 맞지?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지. 4번. 경시서.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뀌는 건데 시전 상인들의 불법적 상행위를 단속했다. 맞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1번. 조선 전기 무역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조선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의 무역을 통제했다. 맞지? 조선 전기는 다 통제야, 통제. 명관은 사신이 왕래할 때 하는 공무역과 사무역을 허용했다. 3번. 여진관은 중간 개시와 후심. 벌써 읽지 말아야 돼.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될 용어야, 그거는. 조선 후기에 뭐가 나와야 된다? 개시하고 후시무역이 나와야 된다고. 개시, 후시무역. 17세기부터 개시, 후시무역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나 나와야 되는 거야. 조선 후기. 그래서 개시무역은 공무역이고, 그다음에 후시무역은 사무역이고. 그래서 개시무역, 후시무역. 이건 조선 후기. 지금 조선 전기 물어봤으니까. 그다음에 3번. 국경 부근에서 이루어진 사무역은 엄격하게 감시를 받았는데 이때 주로 거래된 물화는 무명과 식량. 이건 주로 이제 여진과 무역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 12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시기의 사실로 가장 부족한 것은 근래 도적두목 임꺽정이. 그만 읽어. 임꺽정. 명종 때. 뭐? 임꺽정의 난이 일어난다. 임꺽정. 그럼 몇 세기 물어보는 거다. 명종 때 물어볼 수도 있고 곧바로. 그다음에 16세기를 물어볼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임꺽정의 난, 명종 때. 이 시기에 사실로 가장 부족한 거. 공납과 관련해서 방납의 폐단에 상해서 농민의 곡물 부담 증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16세기 뭐야? 가장 큰 폐단이 뭐야? 방납의 폐단이잖아. 방납의 폐단. 그래서 이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미법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 아니야? 개혁안으로. 그래서 방납의 폐단이 성행했다. 16세기에.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수미법이라는 개혁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죠. 군포징수와 관련된 족징인증 폐단이 맞죠? 족징인증 폐단. 군역제도가 변질되는 거지. 그래서 대립제, 방군수포제. 그래서 농민들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현상. 그래서 이걸 법제화시킨 게 군적수포제지. 군적수포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족징 인증의 폐단이 이미 이때부터야 발생하기 시작한다. 자, 이것도 몇 세기의 사실로 간다? 16세기의 사실로 간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선 장시가 발생 전국적으로. 맞다. 15세기 말부터 처음 전라도 지방에 장시가 발생했는데 장시 정부는 통제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가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것도 16세기의 상황이다. 정부는 농민의 생활 안정시켜 토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수치제를 개편했다. 자, 16세기에는 수치체제를 개편하지 않는다고.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수치체제를 개편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과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질적인 것은 요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조선 후기에는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를 징수하였다. 그만 읽어야지 뭐. 후기라고도 했고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라고 했으니까 초기에는 6두를 걷기도 했으나 1결당 4두를 걷었다. 영정법을 말하는 거지. 맞는 거. 풍흉을 고려했다? 아니지. 풍흉을 고려한 건 전기, 후기는 풍흉과 상관없이. 2번. 수둥이척법은 전기 세종대왕 때 이때는 양척동일법이라고 해야 돼. 양척동일법. 초기에는 1결당 6두를 징수하게 됐다. 이게 맞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의 전세 부담이 가벼웠다. 일부 농민의 전세 부담이 가벼워졌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농민들의 전세 부담이 가벼워지진 않지. 오히려 각종 부가세가 첨가되어서 오히려 더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한다. 14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후기 실시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각 고을에서 토산물을 납부하려 할 때 관청의 사주인들이 여러 가지 농간을 부려 좋은 것은 것도 불합격 처리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 읽어야 돼. 토산물을 납부할 때 그럼 곡물과 관련되는 거거든. 그럼 박납의 폐단을 시전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실시된 건 대동법 물어보는 거지. 대동법. 1번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이다. 맞습니다. 1번. 2번 양반 지주들과 박납인들의 반발이 심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균역청 아닙니다. 대동법은 선해청이지. 선해청. 균역법이 균역청이지. 균역법이 균역청이지. 틀렸습니다. 이 제도 시행 후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농민의 계층 분할을 더욱 촉진했다. 이건 맞다. 자, 대동법은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5번. 조선 후기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걸 고르면 곡물을 각종 현물 대신 토지 1결당 12두 또는 무명 배 동전으로 징수. 2번. 각 고을에서 가호를 기준으로 곡물을 부과. 3번.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은 곡물 부담이 경감. 다 공인이 등장하고 도고상업 발전에 기여. 2번이지 뭐. 그래서 이 대동법의 의의는 호를 기준, 원래 토산물은 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잖아. 근데 이 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 거지. 그걸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대동법으로 각 고을에서 가호를 기준으로 곡물을 부과하던 것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었다라고 나와야지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납의 전세화 현상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밑줄친 대책으로 시행된 조치를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거.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이것도 힌트야. 양인들이 지는 역의 의무를 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역 얘기 나오면 빨리 이거 군역제도 개편이라는 걸 알아들으셔야지. 그리고 맨 끝에 있잖아. 이제 군포를 한 필로 줄이도록 하고. 그래서 균역법을 물어보는 거지. 영조 때 균역법. 지주에게 결작 토지 1결당 2두 징수. 2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이거 아니라 그랬지 절대로. 그래서 선무군관포라고 해야지. 이거는 선무군관포. 선무 군관포라고 하셔야죠. 일부 상류층이라고 해야지.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양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양반에게 군포를 물리는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만 맞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틀렸지. 그 다음에 3번 어염세, 선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했다.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다른 계층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조치였다.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17번 다음과 같은 농업이 발달하던 시기에 농업기술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농민들이 밭에 심은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도해지 주변에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많다. 특히 서도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 전주의 생강, 강진의 고구마, 황주의 지향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에서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를 는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례 지문이야. 자, 조선 후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조선 후기에 뭐가 발달한 거야?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 거지. 상업적 농업. 그래서 상업적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상업적 농업,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선 후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 농업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이양법의 전국적 보급과 노동력의 절감으로 인한 광작 성행. 맞지. 논에서의 보리 재배가 지주의 강요로 확대.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지. 그래서 벼보리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논에서의 보리 재배가 더욱 확대됐다. 이거는 뭐야? 소장농이 선호한 거지. 지주의 강요로. 그게 틀린 거지. 그래서 왜냐면 논에서의 보리는 소장료 수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농이 선호했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야 돼.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무조건 틀린 답이야. 그 다음에 쌀의 상품화가 확대되면서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증가했다. 이거는 맞죠. 디귿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제는 정액지대에서 점차 정률지대로 변화. 이건 바뀌었지.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변화가는 거지. 정률지대가 타조법이고 정액지대가 도조법이고. 그 다음에 정률지대, 타조법 하에서의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신분적 예속 관계고. 도조법, 정액지대 하에서의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합리적 계약 관계로 바뀌는 거지. 그렇게 설명. 그래서 뒤집히면 안 돼. 밭에서 밭두둑을 이랑이라고 했지. 이랑. 두둑과 두둑 사이에, 이랑과 이랑 사이의 작물 지방을 견종법이라고 그랬죠. 맞지.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만 맞는 거죠. 2번. 18번. 다음과 같은 민요가 유행하던 시기에 수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월에 30 뿌려 7월에 3을 짜서 닷새 동안 시리고 이어 열흘 동안 씻고 씻어 가는 손에 북을 들고 가는 배 짜냈더니 잠자리 날개 같아 한 주 만에 담뿍 들듯 아깝게도 저것이 남쪽 장사치에 다 주고 배값이라 미리 받은 돈은 관청빚에 다 털렸네. 이게 하이라이트지. 만들었더니 이게 농촌수공업이지. 만들었다. 근데 농촌 조선 후기에 규모가 영세하다. 수공업자들은. 그래서 상인의 주문에 의해서만 생산해서 상인에게 다 준다. 미리 자금을 받는다. 선대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선대제 수공업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거지. 조선 후기.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수공업에 틀린 거.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 등장하면서 관영 수공업이 발달했다? 틀렸다? 이건 얼핏 보면 맞는데 조선 후기는 무조건 사형 수공업, 민영 수공업이 발달한다고 해야 돼. 조선 후기는 무조건 민영 수공업이 발달해야 돼. 민영 수공업이 발달해야 된다. 관영 수공업은 침체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앞에 문장까지는 맞아.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 등장했고 대동법 실시와 공인 등장은 조선 후기 수공업 발달에 기여한 건 맞는데 민영 수공업이라고 해야 된다. 반드시 관영 수공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반드시 틀렸습니다. 공장안이 폐위되면서 납포장이 증가했다. 맞지? 민영 수공업자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해서 상인의 주에서 물품을 생산. 이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지. 그래서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민영 수공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해서 선대제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었다. 상인의 주문에 의해서. 근데 일부는 독립수공업자로 성장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4번 농민들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전문적으로 물건 생산하는 현상이 증가했다. 맞지? 조선 전기의 농촌수공업은 주로 부업 정도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전업 농가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를 물어봤고 1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읽으시라고.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 등장하면서 거기까지는 맞단 말이야. 그리고 관영자만 딱 빼면 수공업이 발달했다. 그것까지 맞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조선 후기는 무조건 관영이 아니라 민영 수공업이라고 해야 돼.
민영. 19번 아래와 같은 시기의 사실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조정에서 은이 나는 곳에 은점을 설치 허가해주면 돈 많은 장사꾼은 각자 재물을 내어 일꾼을 모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힌트야. 땅이 없어 농사짓지 못하는 농민들이 전민이 되어 그곳에 모여 살며 은을 캐서 호주와 각영 고을에 세를 바친대. 남는 대로 물주 이건 조선후기지. 조선후기의 광업은 설점 수세제가 나타난다. 설점 17세기부터 수세제. 그래서 17세기에는 국가가 점을 설치하고 민간인에게 허가를 해주고 운영을, 그리고 세금을 받는다는 거야. 설점 수세제. 그래서 이때 별장을 파견했지. 그래서 별장제라고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들어가면 별장제가 폐지되면서 민간 물주가 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덕대가 운영을 하는 물주 덕대제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니까 조선 후기로 가셔야지. 조선 후기. 1번 청과의 무역으로 은광 개발, 금광, 철광, 동광 개발도 활기. 이거 불법적으로 광산을 개발하는 잠체 성행. 3번 민간 물주가 자본을 대고 전문 경영자인 덕대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산을 개발하는 덕대제 성행. 정부는 잠체가 성행하자 민간인에 의한 광산 개발을 금지하고 독점. 아니라고요. 이거는 조선 전기에 대한 거야. 조선 전기는 국가가 광업을 독점했지. 그래서 농민들을 부역 동원해서 광물을 채굴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민간인에게 광산 개발을 허가해주고 세금을 받는 정책으로 점차 확대돼 간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시다. 다음과 같은 도고 상업이 발달하던 시기의 경제 상황을 흐르는 건, 이건 읽지도 말아야 돼. 도고라고 했으니까. 도고.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업을 통해서 상업 자본이 축적된다. 그래서 상업 활동을 통해서 상업 자본을 축적한 대규모 상인들을 두 글자로 도고라고 하는 거야. 독점적 도매 상인, 독점적 도매 상인. 그러니까 도고라는 이 형태는 조선 후기 때나 나와야 될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고 상업이 발달했다라고 문제를 준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은 상업이 발달하던 시기 이렇게 하면 읽어봐야지. 그럼 읽으니 도고입니다. 그럼 그만 읽어야지. 그래서 조선 후기 말한다. 공인의 활동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공인의 활동 맞지? 대동법 시행 이후에. 그리고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2번. 서울의 칠패, 송파 등과 지방의 도시에서도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자, 조선 후기는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대 맞죠? 서울 주변으로도 난전이 성행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난전이 종로, 이현, 칠패, 그 다음에 송파, 지방의 주요 도시, 지방의 장시, 포구 이런 곳에서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3번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도구가 성행함에 따라 매점 매색의 폐단이 발생했다. 맞지? 4번 정부는 마력관에 따라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한 관영상업체를 강화했다? 아닙니다. 이거는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정조 때 실시된 시내 통공정책을 물어보는 거야. 정조 때 실시된 시내 통공정책을 알고 있어야 돼. 시내 통공정책은 뭐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전 상인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은 조선 후기의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상인들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나라는 동서남 삼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배가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 등은 비록 작은 강이나 모두 바닷물이 통하므로 장사배가 모인다. 충청도 은진의 강경포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바닷가 사람과 내륙 사람이 모두 여기에서 서로의 물건을 교역한다. 매년 봄, 여름에 생선을 잡고 해초를 뜯을 때는 비린내가 마을에 넘치고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이거 지금 읽었지만 다 읽을 필요가 없어. 빨리 해서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포구지 포구.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야 되지. 조선 후기에는 무슨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어디에서
상거래가 활발하게 됐습니다. 포구에서의 상거래, 그 다음에 내륙의 장시를 중심으로 한 상거래, 이렇게. 그래서 조선 후기의 포구에서의 상거래와 장시에서의 상거래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포구와 관련된 지문을 준 거지. 자, 포구에서 활동했다면 상인들 물어보면 선상, 객주, 여각 이런 애들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상들 중에서 선상, 객주, 여각, 장시를 중심으로는 여기도 객주하고 여각이 있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거강꾼, 그 다음에 중간도매상, 중도화, 그 다음에 보부상 이런 애. 그 다음에 인삼을 매개로 송상,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 동네 내상 이런 애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활동한 상인들 물어보니까 선상, 객주, 여각인데 선상 출신으로 부를 추측한 애가 경강상이니까 경강상인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주로 운송업에 종사했고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까지 진출자. 그게 선상, 경강상인에 대한 설명이지. 기억은 들어가야 돼. 주로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업을 했다. 이게 객주하고 여각이지. 그럼 기억, 니은이 답이네 뭐. 인삼을 매개로 청과 무역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이건 송상, 개성상인 말하는 거죠. 주로 국경지대에서 청과 개시, 후시 무역에 종사했다. 이건 주로 우주의 만상을 말하는 거죠. 우주의 만상. 자, 그 다음에 22번. 밑줄 친 통공 발매와 관련된 내용을 바르게 설명해. 이것도 뭐 그냥 안 읽어도 돼. 통공 발매라고 했으니까 이건 신의 통공 말하는 거 아니야? 영조 때 최정의 건의로 실시했다. 틀렸다고 이게. 정조라고 정조. 정조 때 최재공의 건의로 신의 통공 정책을 했습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을 철폐한 정책 맞고, 조선 후기 상업발전에 기여하는 거 맞고, 사상들도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취급할 수 있게 된 거 맞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3번. 밑줄 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일반 교육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지주제 확대로 인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발달했다. 삼남 지방에서는 재난과 기근으로 물자의 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의 소도주를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딜까? 장시를 말한다. 장시. 자,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해서 상업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번 객주와 여각이 이곳에서 도고, 위탁 판매, 창고, 운송, 금융업 등에 종사했다. 이곳의 거래 규모가 포구에서의 상거래 규모를 능가했다. 틀렸다 이거. 중도화라 불리는 중간 도매상이 활동하게 됐다. 그래서 장시에 대한 설명인데 거래 규모는 포구에서의 거래 규모가 장세에서의 거래 규모를 능가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틀리게 설명한 거야. 3번. 그리고 여기서 활동했던 상인들은 객주하고 여각도 있어. 여기도. 그 다음에 거강꾼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도화도 있고, 그 다음에 보부상들이 활동하고 이런 얘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조선 후기 활동한 상인에 대한 자료이다. 밑줄 친 이들에 대한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들은 둘이 있으니 하나는 등찜장수. 그만 읽어야 되는데, 등찜장수. 등에 지고 다니는 로 자기나 도기 등을 등에 지고 다니며, 다른 하나는 보찜장수. 안고 다니는 건데, 옷감류, 가끈, 허리띠, 주머니끈, 염료, 자파를 보자기에 싸서 다니면서 판매해서 등찜장수, 보찜상수, 부상, 보상. 그래서 부보상 말하는 거야. 부보상, 보부상 내지는 부보상. 중강 책문 등지에서 청과의 사무역에 종사한다. 의주의 만상. 이거 반드시 상인들 활동 내용 정리해놔야 돼. 한강을 중심으로 미국, 어물, 소금 등을 운송 판매다. 경강상인.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이루고 전국적인 장시를 무대로 활동해. 이게 답인 거죠. 동네 외관에서 1번가 외관 후시에 종사했다. 이거는 내상이지, 내상. 자, 그 다음에 25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되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지금 돈을 쓰기 시작한 지가, 근데 이거 또 밑에 성호사설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성호사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조선 후기 문제란 말이야. 딱 읽어보니까 돈 얘기네. 그럼 뭐 이익이란 사람은 패전론을 주장한 사람이거든. 패전론. 화폐 유통이 농촌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농화파 이익 맞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하고서 그 방향으로 해서 빨리 풀어야지. 1번. 상품 유통 경제의 발달로 인해 상품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다. 조선 후기 맞지? 화폐가 부족한 전환 현상이 발생한 거 맞지? 전환 현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틀렸지.
전황 현상은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화폐가 부족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 그랬죠. 화폐 가치가 하락할 리가 없지. 그래서 인플레이션과는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전황 현상으로 화폐 가치가 상승하였다가 맞지. 인플레이션은 제끼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지. 환, 어음 등 신용화폐가 사용되기도 했다. 맞죠? 뭐 조선 후기 화폐 사용과 관련된 물음 그 하나 기억하고. 자, 경제의 마지막 26번. 19세기 농민들 생활을 묘사한 것이다. 이 시계상으로 가장 틀린 거. 이거 지금 19세기라고 안 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었다. 갓난아인 베뇌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이게 바로 군포징수와 관련된 폐단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사람한테도 군적에 오르면 군포를 내야 되거든. 그럼 돌아가신 사람에게도 군포를 해. 그럼 뭐 백골징포지, 백골징포. 그다음에 어린이 갓난아기한테도 어떻게 매겨? 황구첨정이지, 황구첨정. 그러는 거지. 자, 그래서 그리고 다산시선, 다산정약용이거든. 그래서 다산정약용 애절량이라는 시조 한시를 썼다 그랬죠.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문제는 19세기라고 했지만 19세기가 안 나왔다고 해도 알아들게 푸세요. 이건 몇 세기? 19세기구나. 그래서 삼정의 문란 중에서 군포징수와 관련된 삼정은 뭐야? 전정, 군정, 환곡. 전정은 토지세, 군정은 군포, 환곡은 춘대추납. 그거 중에서도 제일 군포징수와 관련된 군정의 문란이 가장 예로 잘 나온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거 하면 19세기로 가는 거야. 그럼 19세기 상황으로 틀린 거. 지주제가 확산되면서 지주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었다. 2번.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었는데 그중에서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했다. 맞지? 환곡이 가장 심했지. 자, 그 다음에 3번. 정부에서는 시전상인의 금난정을 폐지하는 통공정책을. 이걸 그냥 막연하게 조선 후기로 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왜 그러냐면 4번까지 읽어봐. 농민봉기가 확대되자 정부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삼종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했다. 자, 조선 후기를 일반적으로 풀면 이거 다 조선 후기 상황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19세기라고 딱 물어봤으니까 19세기가 아닌 사실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건 3번이죠, 3번. 3번. 정부에서, 이거는 정조 때 신해 통공 정책이냐? 이거는 18세기. 그 다음에 1번, 2번, 4번은 다 뭐야? 조선 후기. 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뭐야? 19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19세기로 직접적으로 풀어야지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기로 나오면 조금 신경 쓸 필요도 있다. 정확하게.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뭐야? 삼정 이정청 설치에 계기가 된 사건, 임술밀란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지.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경제 문제를 푸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조선의 사회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